뭐 수다쟁이님한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이 뭐 좆도 뭐 압니까? 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형도 저에게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죠. 네. 너는 뭐 아냐? 너도 뭐 모르잖아. 저는 형보다 모릅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곡하와이의 호스트 차붐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수다쟁이 AK의 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다쟁이입니다. 어떻게 요새 뭐 이제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여러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랩바시티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힙합으로 돌아와서 쇼미더머니 리뷰 이후에 저희가 컨텐츠들도 좀 다루고 네. 그리고 랩바시티 공연도 다시 좀 하면서 네. 좀 힙합퍼로서 힙합퍼라고 하나요? 네. 요새 뭐라고 부르나요?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생활하고 계신데 좀 어떠신가요? 힙합퍼 엄청 이상한데? 힙합퍼.com 그 스트릿 패션 사진 네네네. 생각나고. 뭐 어쨌든 래퍼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네. 컴백해서 요 근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제작자로서만 계시다가 네. 교수님으로만 계시다가 우리가 그 회식을 했잖아요. 네.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 저희 방송 출연해줬던 래퍼 분들이랑 많이 좀, 와줬어요. 되게 네. 많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친분이 없는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 앨범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활동 안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쉰 되기 전쯤에는 뭔가 하나 내겠지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붐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도 네. 그 정도의 감도입니다. 왜냐면 힙합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도 하고 막 음악을 듣고 뭐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얼마만큼 남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입장을 뭐 강변을 해보자면 강변까지? 네네. 힙합을 좀 편안하게 소비하고 딥다이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려면 멍청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2-3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뭐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몰입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야 돼. 근데 저의 삶이란 그게 불가능하죠. 한 20분 이상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치고는 또 술 먹는 시간은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네요. 그쵸. 네. 술은 먹죠. 술을 드시면서 음악을 듣는 쪽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 좋은 있겠네요. 방법이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쇼미더머니 리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쇼미 리뷰 같은 경우에는 쇼미더머니에 참여했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참가자분들 이후에 오랜만에 좀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와주셨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늘 함께 하고 있는 기원 위스키에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생페인에서 뭐 의류도 해주시고 뭐 이번에 랩바시 때문이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아서 저희가 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말도 안 되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날 많이 힘드셨었죠? 저는 조금 적당히 힘들었는데 네. 차붐과 저희 실장님이 엄청 힘들었다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다쟁이 형님께서 저희 주 교수님이 시작과 동시에 만취하셨거든요. 많이 취했어요. 자리가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만취 상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분의 주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사랑이 넘칩니다. 저 사랑 넘치죠. 사랑이 넘치고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제가 말을 잘 못 놓잖아요. 네. 수다 교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말을 놓고 모두와 친근해집니다. 애정 고백 그리고 엄청 합니다. 터치가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저 원래 그래요. 그래서 DNA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래퍼들이 요새 친구들은 또 터치를 이제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켜보면서 애들이 좀 불편해하면 좀 띄워놓고 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잘했어요. 우희원 고마워요. 씨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느낌. 그랬구나. 네, 거짓말입니다. 이건 좀 거짓말이고.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미 리뷰 회식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힙합에 대해서 이제 딥다이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에겐 센세이가 필요해요. 사실 뭐 수다쟁이님한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뭐 좆도 뭐 압니까? 힙합에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형도 저에게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죠. 네. 너는 뭐 아냐? 너도 뭐 모르잖아. 저는
형보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노력은 하는데 그리고 우린 이론적으로 아는데 수박 겉핥기에서 내부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못 들어가냐면 그 수박 안쪽에 흰 껍질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우린 녹색 껍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안에 주시한 빨간 맛을 네. 알려주시고 네. 핵심을 알려주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 채널에 제가 힙합 관련된 채널 보는 거 진짜 구독 몇 개 아시잖아요. 거의 안 제 하죠. 알고리즘에 네. 힙합 아예 아무것도 안 뜨는 거 힙합보다 요리가 지분이 더 높죠. 압도적으로. 네. 근데 제 개인 거에 구독돼 있는 진짜 2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분 채널 폭파된 이전 채널부터 사실 팬이었었고 네. 굉장히 이분을 팔로잉하면 이분을 통해 저는 통찰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알고리즘에서 만났을 바로 그분입니다. 네. 지금은 폭파된 채널에서 해외 힙합 가사 해석과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셨었고 얼터에고 같은 인스타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서 국외 힙합 뉴스 정리, 뮤지션 소개 등 문화 전방위의 이슈를 다루며 활동하고 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그래서 그게 뭔데? 씹버가 바로 호두 아카이브 AKA 스노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 썰이 좀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오늘 네. 저희 여기 그래도 함께 저희 부고카와이 처음으로 찾아주셨는데 일단 명칭을 스노비님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호두 아카이브님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스노비가 어쨌든 페르소나처럼 이제 들리니까 그렇죠. 스노비로 해주시죠. 그럼 네. 스노비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처음 찾으셨는데 네. 스노비님 간단한 인사랑 자기소개 혹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호두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미디어 채널 운영하고 있는 스노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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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쟁님도 당연하지만 이 채널 좋아하고 계시죠? 뭐 엄청 많이 봤죠. 네. 아니 보통 뭐 볼 때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벌어질 때 예를 네. 들어서 뭐 힙합씬 내에서 미국 힙합씬 내에서 비프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음반이 나와서 이제 되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이나 해석이 되는 지점들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항상 뭐 올리는 걸 기다렸다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예 힙합 관련된 라디오 채널들은 뭐 스웨이 인 더 모닝이나 브레이퍼스트 클럽 같은 거는 다 구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정보를 얻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아는지 혹은 어떤 느낌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채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한테는 KBS 같은 채널이에요. EBS? KBS죠 정확하게. KBS 뉴스. KBS 뉴스. KBS 1TV. 1TV. 제일 방송 같은 그러니까 정석. 정말 이제 말 그대로 클래식의 느낌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스노비님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채널은? 우선 이제 뭐 대본에도 있던 거지만 어떻게 힙합을 좋아하게 됐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중학교 시절부터 좋아했었고요. 그때부터 사실 인터넷 시대가 이미 만연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좀 보급화됐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막 갤럭시 S2 이런 거 막 쓰고 있었는데 그립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힙합 앨리 같은 커뮤니티가 이미 존재를 했고 맞아요. 제가 거기서 유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힙합 얘기를 떠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자아비대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발을 넓혀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스노비 채널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건데 어쩌다가 이게 채널이 폭파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설명이 컨텐츠가 올라와 있는데 네네. 간추려서 제가 그냥 대신 약간 말씀드려보자면 네네. 감히. 그 음악 저작권 관련돼서 유튜브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돼요. 근데 이제 경고를 3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시구나. 네.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누군가 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이슈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채널이 아예 뭐 거의 영구 폐쇄에 가깝게 처분을 받은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스노비님이 그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를 올리셨어요. 호드 아카이브 채널에. 그래서 네네.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거에 있어서는. 안타깝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얼터이고가 끝나고 호드 아카이브가 오히려 본진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래서 투자도 해지를 해야 된다고. 네. 또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살아야지 이제 생명력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그쵸. 2모작 3모작 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거죠. 저 그냥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저희 어쨌든 위스키 소개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늘 올랐었던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판으로 본인이 그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남이 그렸다고 하기도 좀 좋았던 그렇죠. 네.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감성이 졸라 좋았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 문화의 무언가를 해설해주는 채널이 완전히 한국화되어서 그냥 언어만 자동 번역돼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그 느낌도 그 감성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으면은 조금 덜 와닿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포멀한 느낌이라.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정석적이고 왕도 같은 느낌이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그냥 좋았었어요. 그냥 카니 웨스트 얼굴 같은 거 뭐 맨날 나와 있고 붙여놓고 그 그림판은 그거에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수다형님도 그렇고 호드 아카이브님도 스노비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들 어쨌든 해외 힙합으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 저희가 이거를 좀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힙합 안에서 다시 재생산 혹은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뭐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나는 이걸 왜 좋아하게 됐나, 어떤 래퍼를 좋아하나, 왜 아직도 우리는 힙합 이야기를 이 시기까지 하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쨌든 당연하지만 오늘 더위톡과 함께할 위스키 소개하고 저희 한잔 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스키는 러셀 싱글 배럴 라이입니다. 버번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익숙한 미국 위스키의 단맛이 있으면서 라이 특유의 스파이스와 드라이함이 살아있는 술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해외 힙합을 한국어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록해 왔는가인 만큼 미국적이면서도 쉽게 마시기 좋은 술로 골라봤습니다. 저희 한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버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위스키는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일단 뭐 이런 버번을 언제부터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사실 뭐 버번이 좋아서 뭔가 버번을 파게 됐다에 가깝진 않고요. 이제 나이대에 맞게 편의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술을 사 마실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떤 진빔 같은 게 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하이볼을 해먹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릴 때 찾는 걸 끝까지 찾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버번을 처음부터 뭔가 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입맛으로 정착하지 않았나. 근데 너무 맛있네요. 갑자기 다행입니다. 너무 좋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내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왜냐면 얼굴을 공개하신 지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되게 듣다가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게 순간순간 그냥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쨌든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달리 그게 지금 강해요 오늘따라. 오디오로. 그리고 일단은 목소리가 되게 유니크하시고 목소리가 좋으셔서 사실 래퍼들인데 요 스노비님이 목소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감미로워요. 그래서 오늘따라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정신 차리세요. 레드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처음 들은 곡 그리고 이제 힙합 자체에 처음 빠지게 된 순간 요걸로 해서 질문으로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멋있다 신난다 정도가 아니라 이 뮤지션 좋다 혹은 이 앨범으로 이 뮤지션의 노래들을 앨범 단위로 찾아 듣고 싶다. 특히나 저희는 또 CD 세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CD를 아무 데서나 구매할 수 없었던 세대잖아요. 진짜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이후에 정말 이 문화 자체를 사랑하고 더 집착하게 된 계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 대사 써놓으신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대사. 네네. 그거 없이
지금 여기 그 파트 1 제목이 When Did You Fall in Love with Hip Hop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 브라운 슈가에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대사가 저희가 있거든요. 네.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라고 하면 영화 브라운 슈가에 나오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먼저 그렇게 나는 가려고? 이게 하고 싶었어. 이거 나는 이게 되게 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를 잘라버려서 나는 조금 속상했어.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자, 한번 가보죠. 다시 해줘? 예, 가사 그런 게 저희가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네.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영화 브라운 슈가에 나오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브라운 슈가에 나오는 그런 순간 같은 이야기들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스노비님에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노비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은 곡 그리고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된 노래 혹은 뮤지션 어떤 것부터 시작 지점으로 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12년, 2013년이 한국에 조금 더 메인스트림적인 힙합이 보급되던 시기라고도 생각을 해요. 겹쳐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제 뭐 스마트폰과 비슷한 시기로 네. 쇼미더머니 2, 3가 굉장히 잘 되면서 잘 됐죠. 이제 그때구나. 네, 저는 그 시절이 정확히 학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아가 한창 그렇죠. 비대해지는 중학교 시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모두가 그 힙합을 좋아하게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 그냥 평소에 놀던 친구들도 다 쇼미더머니를 챙겨보던 그 시기였던 맞아요. 건데 네. 네, 그때 저는 마침 조금 더 일찍 힙합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네. 이제 카니에 웨스트나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을 조금 접하면서 좋아했던 시기에 네. 애들이 힙합이면 또 힙합을 좋아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얼마나 또 꺼드럭댈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좋죠. 그 당시에 권력이죠. 그 당시에 네. 뭐 하나 알고 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잖아요, 친구들이.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나 힙합 좋아하는 사람 포지션 잡자. 해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하려면 좀 잘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아는 척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뭔가 깊게 파괴되고 정말로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어떠한 뮤지션이라던가 어떠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더 꽂혀서 좋아하게 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두 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카니 웨스트의 이제 이저스. 이저스. 앨범. 네. 네. 2013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엔 그게 최신의 앨범이었고. 그랬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도 그 앨범은 워낙 좀 규격 외의 앨범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남다른 앨범이잖아요. 맞아요. 좀 변태적이죠. 네, 정석적인 어떤 흐름을 따르지 않은. 네. 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럴 수도 이저스는?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다르네. 내가 듣던 음악이 아니네. 대중음악이랑 너무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듣는다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걸 좋아해야 하는 기믹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말 좋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거, 좀 더 멋있는 거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셈 락의 데뷔 앨범도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농립 웨이셉. 네, 지금도 사실 너무 멋있는 아이콘이지만 그 당시 에이셈 락이 젊을 때 1집 냈을 때 얼마나 장난 아니죠. 네, 패소랑 멋있었죠. 퍼플 나오고 그거 이제 나왔을 때 장난 아니었었죠. 기가 막혔죠. 네, 뭐 네. 파이렉스 반바지, 맞아요. HBA, 맞아요. 피갈레 막 있고 네.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그 멋을 베끼고 싶다 보니까 뭐 어릴 때 의뢰 한 명씩 원하는 아이돌이 있는 것처럼 그쵸. 저한테는 에이셈 락키가 그런 어떤 아이콘이자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니 웨스트의 음악 뭔가 다른 음악과 에이셈 락키의 메인스트림이지만 정말 멋있는 음악 같은 이 두 장의 뭔가 기운이 저한테 왔던 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카니 웨스트 있잖아요. 카니 웨스트를 프로듀서로서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신 걸까요? 프로덕션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카니가 타 래퍼들에 비해서 랩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프로듀싱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랩을 한국인으로서 곧바로 알아듣기는 힘들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들리기에 이건 다르다라고 느낀 지점이 저한테 어필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특히 6집은 그게 남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회사에 이제 저희는 뭔가 왜 아이돌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LBNC엔 그 졸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제 1기 졸업생인 디젤과 이제 CJ 비고라고 이제 그 바나에서 김시미가 노래 만들던 뭐 얘기를 하다가 카니 웨스트가 랩을 잘하냐 드레이크가 랩을 잘하냐 나왔는데 저랑 디젤은 솔직히 카니 랩을 드레이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는데 CJB95가 바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랩을 전혀 모르시네요. 힙합을 모르시네요. 카니가 훨씬 잘하죠. 앨범 판매량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이걸 보여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또 개거품을 물면서
이거 뭐 전혀 모르네. 카니에는 실제로 카니에도 랩에 대해서 드레이크한테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다. 그리고 히트송만으로 야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프로듀싱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여기까지 갖고 온 거면 이 양반은 랩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로 졸라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썰만하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이야기의 싸움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둘이 생존해 있고 아들도 아직도 탑 티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026년에 말이죠. 2026년에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싸움이 10몇 년이 된 얘기거든요. 네. 나 진짜 괴물 같은 것 같아 그 인간. 갑자기 그래서 혹시 수다 교수님은 드레이크가 랩을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니가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점으로는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음악적 커리어의 전체를 따져 놓고 보면 네. 드레이크가 훨씬 더 재능은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C로서는. 근데 이제 카니 웨스트는 사실 그 자기 증명의 어떤 산증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칼리지 드롭아웃 앨범을 만들 당시에 카니의 래핑 스타일은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막 되게 막 뛰어난 점이 있다거나 뭐 스피팅하는 방식으로서 뭔가 탁월하게 멋지다거나 하는 느낌 아니었는데 이게 연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카니의 랩 스타일이 엄청 많이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야망이 되게 큰 사람이라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진짜 절치부심한 게 느껴질 정도로 성장도 많이 하면서 주변에 이제 좋은 래퍼들이 많았잖아요. 뭐 커먼이라든지 되게 엄청 많았죠. 좋은 영향을 주는 래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서 그 제이지의 영양분도 흡수하고 이래서 그쵸. 되게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킴 카다시안의 영향은 없을까요? 네네. 그건 크죠. 크죠, 네. 크죠. 네. 근데 본인 창작자로서 본인이 이제 음악을 창작하는 뭐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자기가 일종의 페르소나로 생각하는 어떤 내가 달성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거를 해내는 사람들과 얼마만큼 교류를 하면서 음악을 하느냐도 그 사람의 성장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카니는 그거를 항상 무슨 뭐 도장 깨기처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샤티 같은 사람도 계속 그 함께 하고 같이 가고 나중에는 뭐 나스랑도 같이 콜라보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탑라이너로서도 카니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폴 맥카트니의 버금가는 정도의 탑라이너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카니가 약간 약한 구간을 키드 커디 같은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빨아먹는 류의 창작자가 아닌가 싶어서 높게 사는 편입니다. 그치만 드레이크는 본인의 기본적인 재능 자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너무 음악을 잘하고 애초에 그 차붐이 얘기한 것처럼 트랙 셀렉이라든지 아니면 앨범 전체의 어떤 구도를 잡는 것 자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랩 자체도 진짜 잘하기 때문에 뭐 타고난 재능 자체는 사실은 비견할 수가 없어요. 드레이크가 훨씬 위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수다쟁이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뭐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떤 앨범을 뽑을 수 있을까요? 결이 두 가지인데 힙합을 아예 처음 이렇게 이거 힙합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게 됐던 때는 중학생 때라 그때 제가 들었던 음악은 닥터 드레의 크로닉이거든요. 그리고 닥터 드레 크로닉 음악을 듣고 뭐 스눕의 앨범을 들으면서 2001이 아니라 첫 네네네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저 형들 인기 되게 많다. 저렇게 야하게 입는 여자들이 뮤직비디오에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나오고 그런 거 좋아하시죠? 저 삶이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지금은 안 부러우신가요? 지금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사나 어떤 메시지가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나이대였고 네. 영어 문화에 대한 뭐 이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좀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쪽 계열의 뮤지션들의 음악을 듣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랩을 하고 싶어서 가사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힙합을 하는 그 선배들의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저는 내가 좋아했던 이 음악들의 결과는 또 다르게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면의 어떤 뭐 작사 방향성이나 아니면 랩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게 있는 거를 느끼고 나서 일부러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뭐 PJ 핍스 형들이나 뭐 MC 스나이퍼 형한테 뭐 술자리에서 자꾸 물어보고 저 앨범 뭐 들으면 좋을까요? 막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형들이 무슨 그 AI 자동 답변처럼 야, 랩 잘하고 싶으면 나스 일매틱을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 일매틱을 샀죠. 그 용돈 아껴가지고 뭐 한 달치 용돈 아껴서 샀어요. 사가지고 듣는데
너무 졸린 거야. 앨범이.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아, 형들은 나한테 이걸 왜 추천해줬지? 싶은데 이제 저도 약간 그 고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골 기질도 엄청 세기 때문에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형들이 느꼈으면 나도 느낄 수 있겠지. 해서 거의 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나스 일메틱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좋아질 때까지 듣는. 네. 이야,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한 10개월 이상 지나가면서부터 듣는 게 달라지더라고. 좋아진 게 맞나요? 그게 좋아지는 건가요? 보통은?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 전까지는 힙합의 그 네. 비트 미학이라든지 네. 랩의 미학을 청취하는 어떤 방법론을 깨닫기가 어려웠던 단계였다면 나이대도 어렸기 때문에. 근데 일메릭을 그 정도까지 좀 약간 억지로 섭취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네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럼 룹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샘플 룹에서 오는 그 질감의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래퍼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랩의 테크니컬한 지점에서의 비트하고 서로 앙상블 이루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 와닿아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일메틱이 씨 이거 명반 맞구나 하는 게 확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음악을 듣는 게 훨씬 재밌어졌어요. 네. 혹시 한국 힙합에서도 그런 게 있으실까요? 한국 힙합에서는 사실은 좀 늦게 왔어요. 아, 늦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굳이 분들이 얘기를 좀 하자면 별로셨나 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 힙합은 1999 대한민국을 듣고 1999 사실은 대한민국. 사실은 그렇죠. 되게 재밌었는데 이것 왜냐면은 봐, 이것 봐, 저것 네, 봐. 왜냐면은 뭐 되게 그 가요에서 랩을 소비하는 방식은 네. 러브송이 거의 대다수였잖아요. 아, 좋죠, 러브송. 근데 저 러브송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혐오하시죠.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네. 뻔한 걸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뻔한 러브송에 랩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199 대한민국 같은 거 들어보니까 막 좋은 메시지 뭐 혹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죠. 사실은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랬었고 그때 주변 친구들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차분 얘기한 것처럼 네. 한국 힙합 초창기에는 퀄리티 자체로는 사실은 지금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방법론적으로도 뭐 가닥이 안 잡혀 있는 상태였고 정립되기 전이었었죠. 네, 그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정리한 앨범으로서 느껴진 와닿은 앨범은 버벌진트 형의 모던 라임즈 EP였던 것 같아요. 기름 같은 걸 끼웠나? 는 다른 앨범이죠. 네, 그치. 그냥 사랑의 이 누나? 문장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꽂히죠.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모든 노래 제목 중에 기름 같은 걸 키웠나가 1등인 것 같아요. 타이틀한 낱말의 존재 이유는 비빌 수 없나요? 괜찮대요. 그런데 우아한 년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게 있구나. 패뚜님의 노래들이 있구나. 제목. 그거는 뭐 장난 어마무시한 아니죠. 것들이 있구나. 근데 기름 같은 걸 끼웠나는 메가히트기도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네, 되게 어쨌든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뭐라. 얘가 나오면 스노비님도 혹시 한국 힙합에서 조금 더 나를 와닿게 하고 이런 뮤지션이나 노래로 한정져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 한 장을 꼽아야 된다면 아무래도 정확히 그 시기에 있던 파급 효과. 파급 효과. 저스트 뮤직 컴플레이션 앨범이 아닐까. 딱 그 시기구나. 네, 딱 그 시기고 가장 메이저였고 가장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파급 효과 앨범 자체가 실제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죠. 어마무시했었고 그때 멤버들이 미치지 않았었어요, 약간?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99년생인데 제가 뭐 저한테는 약간은 뭐 쑥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전 세대였던 뭐 소울 컴퍼니, 빅딜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쇼미 2, 3부터 이후를 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의 아름다움, 집단의 멋있음을 저스트 뮤직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미 그 집단이 낸 앨범이다 보니까 그 개개인에 대해서도 얻어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한국 힙합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 앨범 덕분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안 그래도 컴필레이션 앨범을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도 199 대한민국 컴필레이션 앨범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MP 앨범인 것 같아요. 2000 MP였나? 2001 MP였었나? 그러니까 저도 컴필레이션 앨범이기는 해요. MP 힙합 초랑 대박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초인 것 같아요. 초. 그러니까 아마도 다들 비슷하게 어쨌든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뽑아갈 수 있는 느낌인 것도 있고 한 방에 커다란 덩어리가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부패식 상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뭐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준비해 놓으면 좋아하는 게 뭐 한 두세 개 이상은 있지 않을까? 다 줄게.
예전에 비해서는 요새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잘 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해외도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 잘 안 뭉치죠 이제. 네, 뭉치지를 않으니까 돈이 덜 되기 때문에 네. 뭉치면 무조건 돈이고. 저도 얘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힙합을 처음에 듣게 된 거는 저도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구매한 앨범은 우탱 클랜의 우탱 포에버 앨범이었었고요. 우탱 포에버. 네, 저도 형님과 마찬가지로 앨범을 사서 들을 때 CD로 샀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또 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치. 못 듣겠는 거 너무 힘들고 노래 우탱 클랜 솔직히 말하면 한 20대 중반 정도 가서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전까지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멋있어, 랩도 잘하는 거 다 알겠어. 근데 음악이 조금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영화도 그렇대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영화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고관여층이니까 네. 앨범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찾아 듣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처음 힙합 음악을 좋아하게 될 시기 이후에 쭉 제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게 프로듀싱적으로는 카니 웨스트와 저스트 블레이즈 두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축이 제 이제 인생의 랩도 그냥 프로듀싱, 프로덕션 전부 다 지금까지도 쭉 오는 건데 저는 이제 에비던스라는 래퍼 그리고 알케미스트, 달레리 피푸스라는 팀 이게 오로지 저한테 영향의 100%입니다. 저는 에비던스의 랩을 완전히 카피해서 시작을 해서 그 느낌과 그 에라 안에서 아직도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알케미스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 음악이랑 멀지 않아요. 물론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고 프로듀서로서는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을 시도하고 좋아하니까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런 음악이 가장 편하고 저한테 아직도 와닿는 무언가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하죠. 그러면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깜짝 놀랄 만큼 나한테 충격을 줬던 그게 어떤 방식의 충격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푸샤티인데. 푸샤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전 제가 지금 제 삶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 래퍼들 잘 안 듣잖아요. 래퍼뿐만 아니라 영화든 뭐든 잘 안 듣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푸샤티가 2013년에 첫 솔로 앨범을 냈을 거예요. 굿뮤직 카니 웨스트의 아래에서. 그래서 그 넘버즈 온 더 보드 있었던 네, 그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신인인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일단 너무 잘했고 그쵸. 너무너무 랩이 완벽했고 근데 조금 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옛날 사람인 거예요. 클립스죠. 그 시절 뭐 퍼렐이랑 막 소꿉친구고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미 너무나도 컸던 커리어인데 지금 2013년에 솔로 앨범으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냥 시대를 안 타는 사람은 영원히 안 타는구나. 심지어 지금 작년에 2025년에도 완벽하게 해냈잖아요. 네. 크리스 재결합을.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그 푸샤티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닮고 싶은 어떤 뭐 제2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푸샤티처럼 뭐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푸샤티처럼 뭔가 언제나 유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 롱런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형은 외모도 안 늙어. 왜 이렇게 안 늙어 도대체? 원래 노안이어가지고. 아니 진짜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고 덩치가 엄청 커요. 한국 왔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보러 갔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브란당 형들이 다 그때 게스트라 가지고 백스테이지 같이 가는 길에 푸샤티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제가 옆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B타입 형보다 큰가요? 비교가 안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하키 선수 같아. 그러니까 키가 큰 게 아니라 어깨가 무슨 태평양처럼 넓어. 그래서 저 사람한테 까불다가 맞으면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드레이크는 푸샤티가 협박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드레이크도 키가 엄청 커요. 걔도 등치가 엄청 좋아가지고. 등치 좋지. 근데 드레이크는 이렇게 근육질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통실통실한 베이비푸 같은 느낌이라면 그냥 푸샤티는 그냥 몸 자체가 흉기인 느낌. 살골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김성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 느낌이 나. 뭔지 모르겠지만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 완전. 그러면 스노비님 같은 경우에는 푸샤티, 수다쟁 형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누구를? 한 명. 네. MF 둠. MF 둠의 랩을. 네. 그러니까 MF 둠이 하이프 될 때가 매드빌레인 했을 때인데 매드립이랑 저는 그때 이제 MF 둠을 본격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MF 둠의 둠스데이나 뭐 스페셜 허브 시리즈 이런 거 낼 때도 알긴 알았지만 둠의 프로덕션이 완전 내 취향에 부합하는 정도의 감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되게 집중해서 듣지 않았었는데 매들립의 사운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라서 매들립이랑 결합을 한 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MF 둠의 랩을 그때 이제 뭐 라이너 노트 같은 게 앨범 커버에 있었나? 아니면 내가 가사를 뽑아서 봤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디테일을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랩을 듣는데 처음 경험하는 라임 스킴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리듬 배치와 라임 스킴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음악 듣다가. 거짓말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엉덩방아를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이렇게 털썩. 씨 이거 뭐지? 진정한 킥게즈. 맞아.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뒤로 MF 둠의 뭐 무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고 그런 정도의 충격을 준 래퍼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저는 한 명 뽑자면은 제이 딜라를 뽑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딜라.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는 나와서 얘기를 어디에서도 많이 해서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래퍼로서 아이덴티티보다는 원래 프로듀서로서가 훨씬 더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작도 프로듀서가 먼저였었기 때문에 제이 딜라의 그 드럼다이라고 하죠. 그 리듬, 그 드럼, 제이 딜라 특유의 드럼 릴. 기가 막히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건가? 이게 그런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스윙감은 뭐지? 그래서 이걸 알고 싶고 그렇게 찍고 싶고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기까지 프로듀싱을 계속 해온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뭐 사실은 근처까지도 못 간 것 같아서 근데 되게 그리고 뒤 사운드는 계속해서 변화해 갔었잖아요. 그리고 제이 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타깝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예 테크노 만들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관심 없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자취와 그 사람이 뮤지션으로서 했었던 애티튜드와 작업 방식도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저한테 가장 좀 진짜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가 모르겠네요. 처음에 영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좀 뭐 멋있다라고 느꼈던 트랙 혹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도 그냥 딱 들었을 때 좋았었던 거잖아요. 뭐였을까요, 스노비님? 가사를 몰라도 일단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보통 뮤비랑 함께 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음악과 영상을 전체적으로 접했을 때 그냥 딱 봐도 이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구나. 훨씬 넓은 세상의 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에이셈 라키 아까 얘기했으니까 에이셈 라키의 와일드 포 더 나잇이라는 비디오를 보면 할렘과 자기가 나간 막 그 동네에서 막 그 할렘 애기들하고 같이 막 놀면서 막 옥상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하는데 한국이랑 너무너무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 절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다. 그러면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 그 심리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맞네요. 수다쟁이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거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맨 처음에 확 빠지게 된 게 진짜로 컴튼 쪽 계열의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힙합 동호회 선배들이 형들이 음감회 같은 거 해가지고 뭐 2시간 동안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이제 나는 미성년자니까 못 먹는데 형들은 맥주 마시고 이런 거를 하고 그럼 가면 뮤직비디오 볼 수 있고 멋있네. 클럽 마스터 플랜 가면은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MTV에 나왔던 뮤직비디오들 같은 거 틀어줬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그 방금 스누비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좀 다른 세상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선진문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동경, 경외, 저런 거 좀 이렇게 좀 뭐 모방하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저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내용을 모르더라도 멋있는 그 감흥이 확 오니까 이거를 좀 계속 관심이 가고 궁금해졌던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그 힙합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정말 뭐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 수준의 이제 위아래를 입고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훌륭하죠.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거니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갔고 근데 잘못 갔죠. 토론토로 가가지고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시작과 이래 가을 학기잖아요. 이상하다.
야자수는 어디 가고 눈이 한 9월 말부터 와서 눈이 없어지질 않아. 다들 막 여미고 있었겠네요. 예. 그리고 그 드레이크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다닌 학교에 그 바로 근처에 앞 학교가 드레이크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85년생이고 드레이크가 86년생이거든요. 거기 어딘가에서 그 새끼를 만났어야 되는데. 빵이라도 사줬으면. 그러면 내가 타코벨이라도 좀 사줬으면은 야, 저 어떻게 같이 좀 책가방 한번 들어줬으면. 진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때 MPC로 만든 음악들을 비트를 제가 길에서 CD로 구워서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어떻게 잘 엮였으면은 뭐 인생은 모르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극적인 그 매력 거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요새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구간에 있어서 뭐 다른 분야긴 한데 게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스테이지가 있는 게임을 하다가 GTA가 나왔을 때 그냥 딱 봐도 알잖아. 이건 다른 세상이 이거 뭐야 완전 달라졌죠. 이건 다른 레벨이 됐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딱 그 정도의 자유도와 그런 넓은 세계가 펼쳐졌을 때는 이미 다른 세상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다른 세상이 돼버렸던 게 아닐까. 눈이 깨이는 정도의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사를 몰라서 원래는 이 노래 좋았었는데 내가 가사를 알고 나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약간 확 깼던 혹시 그런 케이스는 있으실까요? 뭐 대부분의 가사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나오는 노래도 네. 특히 약간 좀 저는 좀 점잖은 사람이고 싶다 보니까 힙합하고 약간 정서가 안 맞을 때도 많은데 특히 약간 외설적인 가사나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좀 뭐 모순이 있지만 뭐 오히려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범죄 괜찮은데 뭔가 조금 막 여자들하고의 이야기를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트랙들은 듣다 보면 약간 조금 약간 나쁘끄러워져가지고 약간 에그머니나 하는 느낌으로 뭐 잘 듣긴 듣습니다만 너무 직관적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가사를 봤을 때. 그렇죠, 직관적이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뭐 다른 뭐 여자하고 엮이는 걸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막 그게 상상하게 되니까 약간 불쾌해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플루토라고 이제 빅플루로 그 이제 여자 래퍼 웨미 그거 하는 저 요새 그 노래 졸라 듣거든요. 그래? 네, 제가 그 노래 졸라 듣는데 나는 반대로 그래서 졸라 좋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변태성이 있나 봐. 그러니까 변태라서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난 그 개념 없이 어리고 개념 없는 애들이 개념 없는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일이라서 그래, 맞아. 그게 내 얘기였으면 아니었겠지, 좀 달랐겠지. 어디요? 좀 옷을 여며 입고 임마 공부해 임마 가서. 그러니까 내 딸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난리 나지. 현실 세계에선 되게 싫어하잖아. 아유 완전 싫죠. 근데 좋더라고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 노래 제 1픽입니다.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노래인데 어떻게 그 수다 교수님 같은 게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거 엄청 옛날 얘기인데 차분히 아까 우탱 포에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메틱 살 때 우탱의 엔터 더 우탱 앨범을 같이 샀어요. 그리고 엔터 더 우탱은 이해하는데 더 오래 걸렸고 사실 지금도 별로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엔터 더 우탱 음악을 들어보면 사운드가 상당히 빈티지하고 하고 있는 랩도 되게 터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간 나는 당시에 한국 힙합을 들었을 때 와, 뭐 무당파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막 무술과 뭐 랩과 흑인의 삶을 버무려서 뭐 랩을 하는 거겠지? 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음악을. 그래서 메소드맨이라는 곡의 제목도 뭔가 무술의 어떤 뭐 완성에 대한 방법 이런 거를 랩을 하는 걸 거야. 이러면서 막 그래도 이걸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가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사 해석을 해주는 그 뭐 커뮤니티 선배들이 생기면서 그 우탱 엔터 더 우탱의 가사 해석되는 한국어 가사 해석되는 그거를 보는데 와 거기 나오는 스킷이 막 뭐 꼬챙이로 뭐 너를 쑤시고 뭐 이런 스킷인 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 형들 왜 이래? 왜 이런 내용으로 왜 3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야? 화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을 엄청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런 장면들은 사실 되게 많은데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그거였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촌에 향뮤직이라고 자주 가던 그 레코드 가게가 있어요. 네, 향뮤직. 네, 그래서 향음악사였는데 이제 향음악사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향음악사 엄청 좋아해서 제가 슈퍼랩 PJ로 활동 처음 시작했을 때 앨범 그 뭐 판매에 대한 거를 요청한 매장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향음악사에 가서 이제 CD 뭐 커버 아트워크나 이런 거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향음악사는 좀 아이러니한 이름이긴 하네요. 네. 뭐 냄새인가요, 소리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네. 밴드 CD였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 매대를 보는데 처음 보는 앨범 커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앨범 커버가 되게 멋있어. 그래서 일단 CD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를 딱 뒤집어가지고 뭐 익스큐티브 프로듀서인가 아니면 앨범 프로듀서인가의 크레딧을 보는데 뭐 폴 윌리엄스 뭐 어쩌고 하는 그 옛날에 이제 힙합 프로듀서로서 좀 약간 날렸던 아저씨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버 멋있고 이 프로듀서 엄청 스택이 있는 프로듀서니까 사가볼까 해서 사갔는데 그 앨범이 뭐냐면 NERD의 In Search of NERD 데뷔 앨범. 근데 나는 전혀 뭐 상식이 전혀 없이 그냥 사간 건데 가지고 와서 음악을 듣는데 음악이 엄청 세련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막 엄청 세련되고 되게 약간 좀 도시적인 이런 거를 랩으로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듣다가 가사를 딱 펼쳐보고서는 그 저급함에 빠졌어요. 이거는 이 저급함이 너무 좋다. 이거는 이런 계열로 가사를 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운드랑 서로 되게 상승 효과를 내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서 반대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안 좋아하게 된다기보다 이제 놀란 게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니까 제다마인트릭스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래퍼가 비니페즈고 스투비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같이 하고 있었던 팀인데 음악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특히나 힙합을 한국 분들은 아마도 좋아하실 만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 많이 게 좋아해요. 클래식 샘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실제로 귀적으로도 저희랑 좀 더 밀접하고 하니까 오히려 처음에 되게 편해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한창 많이 듣다가 유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가사가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비니페즈가 무슬림이고 좀 과격한 가사들을 많이 써서 맞아. 제가 엄청 좋아하던 노래를 한창 안 듣다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나서 귀가 뚫리고 오랜만에 애를 들었는데 랩이 시작하자마자 예수의 발등에 못을 박은 사람이 나야가 시작이야 가사에.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야 이 개새끼야 도대체. 그 좀 제발 좀. 신성 모독을. 난 계속 듣고 싶은데 그리고 물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새도 듣고 있습니다만 씨발 형 좀 좀 해 좀 이거. 그리고 그 제다마인트릭스라는 팀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되게 철학적인 가사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가사가 졸라 저급한 거야. 하나도 안 철학적이야. 그냥 무슬림 짱 기독교 죽어 이런 가사 졸라 많고 되게 애매해. 성전하듯이 하잖아 랩을. 맞아요. 물론 뭐 갑자기 뭐 개념 있는 척하고 막 사회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안 어울려 이 형. 솔직히 설득력도 졸라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그니토 형이 이제 제다마인트릭스 음악 되게 좋아하고 영향 받은 뮤지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그니토가 비니페즈보다 압도적으로 가사 잘 씁니다. 엄청 잘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오리지널보다 나아진 케이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좀 되게 깜짝 놀랬던. 근데 이제 가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 쓰여서 못 듣겠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음악적으로 좋아서 들었다면 필요 이상으로 가사가 되게 철학적이어서 왜 그 제일라이브나 제이로즈나 이런 언더그라운드에서 좀 재즈한 힙합하고 네이티브 톤그 이후의 뮤지션들 있잖아요. 그런 중에 어셰르 블루블랙이라고 팀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스포큰 허드라고. 근데 그 팀 같은 경우에 재즈한 힙합을 되게 많이 듣다가 가사가 들리면서부터 오히려 못 듣겠는 게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들어. 왜 이래라 저래라 야 씨발 나한테. 걔네 사자들이라서 그렇잖아. 야 내가 그냥 운전하면서 편하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음악 듣고 싶은 거지. 니들이 뭐 교육적으로 뭐 이런 거저런 뭐 교육감 뽑냐 지금. 나 못 듣겠더라. 그래서 안 들어. 나 솔직히 진짜 이제 아예 안 들어. 나 이제 그런 음악들 못 듣겠어. 그러니까 저는 저열하기가 좋습니다. 저급한 게 좋아요. 나의 취향을 이제 와서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요 구간에서 또 요 질문 가야겠네요.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좋아서 계속 듣게 되는 케이스. 혹시 그런 래퍼는 누구 있으실까요? 저는 또 한 명 생각나는데 YG라는 래퍼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LA의 YG. 양현종님 아니고. YG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주목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아티스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주목을 안 받게 된 것도 한 1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렉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개인적인 애착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아티스트고 지금도 여름만 되면 무조건 YG 앨범을 그냥 1순위로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요즘 몇 년간 YG라는 래퍼를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달리 인기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정서가 워낙 안 맞긴 하겠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도 어떤 웨스트 코스트라는 힙합 장르 또는 씬을 이 시대에 그대로 옮겨와서 세련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YG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가장 여름만 되면 즐겨 듣는 아티스트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타이가 음악은 많이 듣고 사람들이 알고 많이 나와도 YG 음악은 클럽에서도 잘 안 나와 심지어. YG를 틀면 약간 분위기 쌓여질걸요 지금은? 그러게 되게 신기하네.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박힌 거 되게 큰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사실 T.I.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로 보이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건가? 정치적 행보는 최대한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다른 세상에서 사는 힙합 세계의 사람에서 갑자기 내 옆 동네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같은 고충을 이야기하고 같은 뭔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던 사람이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네 로 느껴지는 순간 그 아티스트의 신비성이나 베일이 벗겨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힙합이 유달리 그게 또 강한 것 그렇죠. 같기도 캐릭터 싸움이니까 힙합은. 그리고 이게 엔터테인 비즈니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 호감의 스택이 쌓이는 거는 사실 진짜 좀 오래 걸리고 힘들고 비호감의 스택이 쌓이는 거는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있는 편인데 사실은 소비돼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어떤 엔터테인 비즈니스 안에서 아이콘이나 상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뮤지션들이나 어떤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호감 요소를 깎아가면서까지 뭔가를 하는 게 리스크가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그게 본인이 뭔가 운신을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빌 스택스 형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때 우리 술 먹었을 때 빌 스택스 형 만나가지고 나 만취해서 또 사랑이 애정이 넘쳐서 그러니까요. 빌 형한테 왜 은퇴하냐 형 은퇴하면은 후배들은 어떻게 음악하라는 거냐 막 징징댔었는데 이제 인터뷰 옆에 있는 동생 은퇴나 좀 막으세요. 제가 지금 은퇴한다는 게 이슈인데. 네네. 막아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앨범 나오고 나서 인터뷰를 봤더니 본인이 실제로 되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거나 음악 외적인 발언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밴되는 지점이 많이 생겨서 뭐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뮤지션이 사실은 무대에서 무언가를 하는 걸로 수익 활동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본인이 운신의 폭이 되게 낮아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생계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이 돼버렸고 그래서 뭐 음악을 잘 만드는 게 결국에는 그 이후에 무언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선택지가 쉽지 않아서 더 이상 해야 되는 걸 못 느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자기 질문이 아닌 얘기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이번 질문은 배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배를 하고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그 수다 교수님도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남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하는 네네. 그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라임세이어라는 레이블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레이블 설립한 뮤지션 그룹이 앰모스피어잖아요. 그랬구나. 나 몰랐어요. 앰모스피어가 라임세이어 설립자예요. 근데 앰모스피어의 래퍼 중에 이제 슬럭이라고 제가 슬럭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 마초거든요. 근데 완전 마초고 랩 스타일도 그렇고 사실 언더라운드 정신 그 자체인데 저는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창 막 뭐 좀 로우하게 활동할 때는 이미지 컷이 뭐 침대 위에 이제 상의 탈의한 여성분들이랑 같이 뭐 누워 있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뮤직비디오에 자꾸 자기 애 출연시키고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인스타에 저희 애만 출연을 계속 시키거든요. 왜냐면 내가 할 게 없어서. 뮤직비디오 자꾸 자기 애 출연시키고 좋네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네요. 뭐 청소부 같은 역할로 뭐 립싱크타이즈 하는 거 뮤직비디오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랩은 잘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라임세이어 레이블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이제 영누디라고 21 세비지 사촌 동생이죠. 그 영누디 졸라 좋아해요. 랩 도사죠. 네, 랩 너무 잘하. 그리고 뭐라지? 근데 제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랩이나 음악은 아니라고도 볼 수
아니 이거 나 맞는 것 같아. 엄청 좋아요. 근데 영누디도 막 엄청나게 열광적인 팬덤이나 완전 스타덤에 오른 래퍼는 아니긴 한데 물론 지역 씬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피에르본의 진정한 뮤즈라고 저는 영누디가 뮤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에르본을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중에는 피에르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플레이보이 카티랑 작업을 많이 안 하게 되면서 또 옛날에 아성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근데 전 여전히 졸라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전 영누디와 피에르본 이 합체된 것들을 아직까지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그게 약간 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질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각자가 생각하는 고트 프로듀서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트 최애 앨범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스노비님 같은 경우에는 고트 프로듀서는 누굴까요? 우선 고트 프로듀서는 저는 카니에 웨스트랑 퍼렐 중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퍼렐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물론 카니에 웨스트는 아티스트의 팬이지만 퍼렐이 조금 더 오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조금은 한층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2000년대의 비트부터 지금 비트까지 사실 날 같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지금 들어도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영원한 걸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제 들어도 뭔가 이게 시대가 도태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여전히 새로움이 느껴지는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퍼렐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최고 중에 최고다. 심지어 자기도 안 늙잖아요. 외모도. 그쵸. 그 사람도 진짜 안 늙죠. 그러면 고트 앨범 한 장만 뽑으라면 뭘까요? 네, 아까 아티스트 중에는 카니에 웨스트가 최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워낙 걸출한 앨범이 많기 때문에 다 항상 바뀌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4집 808 하트브레이크가 제일 최애 앨범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요즘 힙합 씬이 저는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이든 국내든 쇼미를 빼고선. 그래서 자꾸만 힙합과 외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팝적인 거를 조금 더 찾아 듣게 되고 요즘 뭐 사람이 힙합만 듣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요즘 같이 재미없는 때는 괜히 조금 다른 팝 같은 걸 듣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앨범이 808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역시 지금 들어도 전혀 뭐 낡은 느낌이 아니라 지금 들어도 여전히 새롭고 또 그 당시에도 방법론을 새로 제시했던 앨범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애정이 가는 앨범이 아닌가 합니다. 좋습니다. 수다쟁이님 같은 경우에도 고트 프로듀서는 뭐 사실 뭐 알케미스트나 카니에 웨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희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한 명을 떠올리려면 저는 누자비스 세바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자비스가 어떤 뭐 테크닉적으로나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무언가를 보여줬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져간 음악의 정서,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힙합에서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자비스가 가져갔던 음악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시사하는 배울 점이 좀 있는 편인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높게 사서 누자비스가 떠올랐고요. 하지만 뭐 고트 앨범은 그 최애 앨범은 누자비스 앨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음악은 진짜 많이 듣긴 했었는데 요즘까지 굳이 찾아 듣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누자비스는 사실 나를 어느 일정 시점으로 데려가는 음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싶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앨범 2개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좀 뻔하지 않은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그 네이티브 텅 그 2세대 뮤지션들의 음악을 진짜 엄청 많이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뭐 ATCQ나 뭐 네네네 그쵸. 그래서 뭐 커먼이나 뭐 더 루츠나 이런 아티스트들, 뭐 그 다음에 소울 콰리언스 계열 뮤지션들, 뭐 디안젤로나 이런 사람들 음악을 엄청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열심히 들었던 앨범 단위의 뮤지션은 더 루츠거든요. 그리고 더 루츠 앨범 중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앨범이 언던입니다. 저는 언던 앨범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지미 팔론 뒤에서 밴드 하고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개콘의 이태선 밴드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많이 알더라고요. 요새는 외국 애들도. 루츠의 언던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탑5 래퍼를 뽑으면 항상 블랙돗이 들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블랙돗의 랩을 엄청 좋아하는데 블랙돗이 언던 나올 쯤에 해서 한 1-2년 사이에 인터뷰를 할 때 은퇴를 암시하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80년대부터 활동을 해온 좀 늙은 래퍼고
본인의 어떤 랩에 대한 작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본인은 되게 배틀랩을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시대의 흐름이 변해가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밴드가 상당히 좀 음악적으로 성장세 그다음에 지적으로도 무언가 좀 뛰어나지는 지점이 생겨야 되는 어떤 그 니즈가 생기면서 주제에서의 한계를 본인이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인터뷰할 때 그 여자 래퍼 중에 장그레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인데 그 압둘라 이브라함의 딸인데 장그레 씨는 알죠? 그 미생에 나온 분 말씀하시는 거죠? 팬이죠.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그레 좋죠. 그래서 장그레이한테 이제 더 루츠의 메인 래퍼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탈립 퀄리가 장그레이를 데려갔거든요. 정식 사원이 되지 못했죠. 네. 그래가지고 루츠가 어떻게 제안을 하기도 전에 뺏겨서 네네 뺏겼군요. 네, 그냥 빼박으로 더 루츠에서는 이제 블랙도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팀의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이나 어떤 다루려고 하는 주제 의식이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엄청 열심히 했대요. 바둑 이외. 네. 네. 자꾸 헷갈리네요. 네네네. 그래서 블랙도시 본인의 어떤 약간 컨셔스함이나 사회와의 접점을 최초로 드러낸 앨범이 언던이었다고 전 생각하고 엉덩. 네, 그 지점에서 이 앨범이 가져가는 어떤 미학적인 지점이나 사운드적인 완성도나 모든 것들이 되게 좀 완성도도 높고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블랙도트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블랙도시 막 그렇게 좀 조명을 주고 싶어 했던 그 필라델피아 언더그라운드 계열의 래퍼 분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하면서 되게 사운드적으로 풍성해진 앨범이라서 이게 진짜 좀 좋아했던 최애 앨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앞에 질문들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원래 제가 생각하는 고트들이 좀 나와가지고 저는 고트를 요 근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레이티브에서 올더 타임까지는 아니고 최근 타임으로 해서 진행을 하자면은 저는 고트 프로듀서는 위지인 것 같아요. 위지 아우라 헤어 위지인 것 같고요. 위지가 저는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운드적으로 트랩 사운드 넘어오고 나서 프로듀서 중에는 저는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히트곡 같은 거 뭐 메트로 부민이나 뭐 hit보이나 뭐 되게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테이키스도 있고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위지 사운드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그 사운드 자체를 남부 사운드를 가장 잘 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트 앨범을 꼽는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듀서의 저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걸지 모르겠지만 프로듀싱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고트 앨범을 제 인생의 고트 앨범을 뽑으라면 원래는 크로닉 2001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근래로 해서 크로닉 2001 이후에 무언가를 빠른다면 저는 그 메트로부민 앨범 슈퍼히어로 vs 빌런이었었나? 히어로즈 앤 빌런스. 네, 히어로즈 앤 빌런스. 저는 그게 최고의 앨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들은 앨범이에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잘 짜여진 앨범. 너무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메트로부민 사운드 자체가 되게 정돈이 많이 돼 있는 사운드잖아요. LO의 주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고 있는 비저너리가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의 곡을 만드는 능력은 위지가 전 더 높다고 보지만 그냥 말 그대로 전체 프로듀서, 익제큐티브로서의 혹은 뮤지션으로서의 역량은 전 메트로부민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림을 볼 줄 아는 이른바 랩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카니웨스트 느낌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뮤지션이 아닌가. 체급이 엄청 높다고 느꼈어요. 그 앨범 듣고 나서. 괴물. 그래서 메트로부민은 나중에 가서 콜드플레이랑도 막 같이 작업하고. 그쵸. 아예 다른 장르도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hit보이만 보더라도 hit보이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쵸. 뮤지션의 반열로 넘어가고 나서는 자유를 되찾고 오히려 hit보이가 알케미스트랑 앨범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그 한 단계를 넘어간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었고요. 어떻게 오늘 되게 생각한 거 이상으로 딥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힙합에 대한 취향을 저희가 서로 알아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저희가 여러 외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노비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컨텐츠를 계속 만드시잖아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외힙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데 팬의 입장에서가 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좀 기자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1인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개인 그렇죠. 크리에이터나 그런 사람들은 기자보다는 같이 놀 줄 아는 팬의 선봉장 격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봉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어떤 조금 더 정돈되고 그런 걸 원하면은 조금 더 단체 위주로 뭐 컴플렉스나 뭐 그런 뭐 같은 분야여도 다른 단체가 있는 데에서 찾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떠드는 걸 왜 보고 싶느냐라고 했을 때는 웬만한 무슨 이동진 평론가님 같은 분야의 최고가 아닌 이상은 같이 놀 능력이 있는 친근한 사람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뭐 관점이나 그런 생각 같은 게 올바르고 조금은 중립적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뭐 근데 뭐 사실 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도 편파 중계로 인기가 있는 분도 있고 맞아요. 뭐 야구팀 나는 뭐 한화 팬이야 해서 한화 팬들한테만 어필돼도 잘 되는 분들도 있고 한 거죠. 네. 어쨌든 자기의 캐릭터가 확실한 상태에서 1인 미디어로서는 누군가의 팬이어야만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해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쪽에 가깝지 않나. 대신 좀 웬만하면 예를 들어 뭐 드레이크 캔들이랑 싸웠을 때 저는 뭐 한쪽 편을 들고 싶진 않죠. 사실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스너로서 좀 뭐 오비오 소속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 상관도 없죠, 사실. 뭐 탑독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둘 다 뭔가 얄밉게 빼먹어서 즐길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 같이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도파민 파티였죠. 뭐 저희야 뭐 잔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어디서 비프만 터지면은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 옛날에 맨스티어한테도 고마웠고 이번에 저 빅나티한테도 고맙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간에 이런 대잔치를 열어주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파티의 호스트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희는 근데 이게 내일일 땐 괴롭지만 이번에 약간 간접적인 피해는 없으셨죠?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없었지만 근데 저도 똑같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파티에 참여를 하며 우와 이러고 보기는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즐기면 되는 거고 그러한 콘텐츠를 또 만들고 계시니까. 근데 확실히 요즘 뭐 국내나 외국이나 한 번씩 비프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확실히 이런 게 한 번씩 터지면 좀 숙취가 심한 것 같아요. 씬 자체가 한번 싹 끌어올리고 나서 재밌게 한번 즐기고 나서 한번 다들 갈 길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드레이크 캔들 라마 대전이 이제 2년 전인데 벌써. 그렇죠.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저는 그렇게 유효하고 재밌는 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애매하긴 해요. 그때 한번 싹 끌어올려지고 나니까 연결이 안 됐어. 다들 그냥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에 가깝지 뭔가 새로운 화두나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힙합씬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조금은 된다. 뭐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이후에 다른 이슈가 또 터져주고 그 다음에 그 뭐 꼭 그런 류의 비프인 이슈일 필요는 없으니까 좋은 앨범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호두 아카이브 AKA 스노비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 방송에서 1인 미디어로서 대화 나누시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대도 저희가 또 많이 다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방송하시면서. 저는 일단 다 떠나서 두 분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서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전 신기하고 영광이고요. 전 뭐 지금도 가자 쪽 가면 떠올리고요. 싸워를 제 국힙 최고 앨범 중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힙합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너무 영광이고 근데 그건 있어요. 조금 오늘 너무 딥했나 싶긴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관계를 쌓았다 치고 다음에 한번 개가 배운 거 한번 가시죠. 미쳐 날뛸 수 있는 주제 한번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막 진지하고 무거운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근본 완전히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가 더 신기하긴 해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과 이 귀에 들리는 사운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유튜브 틀어놓고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저도 저희 입장에서 팬심을 좀 채우는 방송이긴 했었는데 힙합하면서 팬심 채우는 케이스 잘 없거든요. 잘 없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로 좀 팬심을 채운 회차가 아닌가. 그래서 유달리 저희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마음껏 떠드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 교수님도 그래도 의견을 좀 여쭤보자면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이게 그 힙 잘 알이라고 생각되는 게스트분을 모시고 좀 꺼들럭거리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뽐내본 것 같습니다. 컨텐츠로 봤을 때 되게 재수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게 정말 되게 재미난 게 요 근래 컨텐츠에서 전혀 상관없는 뭐 야구 얘기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굳게 1시간 넘게 입을 다물고 계셨거든요. 오늘 뭐 본물 터졌어요 지금.
두 분의 자아 실현에 가까운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많이 참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뭐랄까 아까 브라운 슈가 영화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떠드는 거는 1시간 2시간 좀 너무 빨리 가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맞아요. 좀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좀 웜업 정도로 여러분들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저 미쳐 날뛸 수 있는 주제 같고 뭐 웨힙이든 국힙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호두아카이님과 함께 날뛰는 무언가로 저희는 또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곡하와이 오늘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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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